반갑습니다. 강연 들으러 오신 거 맞죠? 조금 있다가 거의 유세장을 방불케 하는 결의대회가 있어서 이미 여기는 굉장히 후끈 달아올라 있는데 덕분에 제게 주어진 30분 동안 졸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함께 걸음해 주신 진보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딱 30분의 시간 알차게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 한 편을 재밌게 봤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쪽에서 많이 보셨네. 인기 웹툰이 원작이었고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김낙수라는 사람은 서울에 집도 있고 고급 차도 있고 대기업 부장에 명문대 다니는 아들도 있고 이해심 많은 아내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분명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버둥을 칩니다. 주인공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묘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4586, 이 숫자 보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엊그저께 금요일 날 4586으로 마감됐습니다. 예, 뭐 상품 드려야 되나요? 2025년 1월 2400에서 시작해서 엊그저께 91%가 상승했는데요. 17만 원대에서 시작했던 SK 하이닉스는 74만 4천 원으로 마감돼서 337%가 올랐고 5만 3천 원대에서 시작했던 삼성전자는 1년 동안 13만 9천 원이 돼서 162%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 상승률 계산하다가 속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기분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분이 아주 나쁜 분도 계시겠죠. 얼마 전에 팔아치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아시나요? 네, 이거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고요. 지난해 1030원 대비 고작 2.9% 올랐습니다. 어느 경제지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뒤집혔다. 60대 이상은 쉬지 못하고 있고 20대는 취업을 포기했고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30, 40대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플랫폼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불안정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들이 최근에 72만 명에 육박하고요. 실업 상태 그리고 취업 준비까지 포함해서 159만 명의 청년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엊그저께 노동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을 이제 준비 중 청년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을 다르게 한다고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보시다시피 맨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60세 이상은 일하는 취업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20, 30대는 취업자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뒤집힌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파른 곡선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시기별로 얼마나 뛰냐입니다. 2024년까지만 표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난해 훨씬 더 많이 뛰었죠.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임금. 서울 지역의 임금은 이것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구별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송파는 1년 동안 20.92% 아파트가 뛰었습니다. 8.71%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동안 지방은 마이너스 1.13,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이 서울 집값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한 이래에 연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위 10%가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였는데요. 자산진위계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은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고 우울한 통계다. 근데 이재명 정부와는 관계없는 실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년 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는 불평등 지수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렇게 해서 돈이 있고 없고를 측정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불평등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 불평등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교육과 건강을 포함시켜서 입체적인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 예측하다시피 갈수록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세대별로 불평등을 느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70대 이상 노인 세대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불평등 지수를 많이 느끼는 반면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에서는 자산에 대해서 불평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평등으로 이처럼 병들어가는 대한민국.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이지만 과연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 대책은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있고, 3번째는 나라에서 그냥 집값을 깎아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현실화하면 됩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하더라도 세금은 충분히 더 거둘 수 있고, 사실 세율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입법사항도 아니라서 오늘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내일 실행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최근입니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이상 공시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12억이면 시세로 17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90%가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은 몇 프로나 될까요? 대충 한번 때려 맞춰 보시죠. 10%? 정답은 0.69%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에 10.18%가 종부세 대상이고요. 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는 사실 전액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으로 교부가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인하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지방 재정에 치명적 타격이 가는 것이죠.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깎아주면서 또는 경기가 나빠서 돈이 거치지 않으면서 세수가 7조 5천억에서 4조 1,000억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정이 힘든 지자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 고양시도 397억 원 거치던 부동산 교부세가 25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나눠주는데 고양시는 선별적으로 주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여기 옅은 표가 종부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짙은 것이 부동산 교부세액인데요.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걷어지는 종부세보다 교부받는 돈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는 371억 원의 종부세를 걷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199억 원으로 깎이면서 172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 액수가 뭐냐? 영양군 자체 재원의 무려 57%나 차지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데서 윤석열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024년에 국회의원 누가 뽑혔느냐? 당연히 국민의힘이겠죠. 경북 영양이니까. 임종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국가안보실 2차장 하면서 최상병 사건 VIP 경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줘 놓고 우리 지역에 재정이 없다고 허리띠 졸라맨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 동네 울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액이 180억 원인데요. 이 돈은 지방세 수입의 2배입니다. 이런 곳들에서 종부세 깎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세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자라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주식. 이 사람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재산이 얼마라고 나왔죠? 17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뭐하러 장관하겠다고 나와서 그 욕을 먹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욕했던 거 전부 다 녹음 파일 다 돌아다니고 있고 무슨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년 사이에 113억의 재산이 늘었는데 비상장 주식을 99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주식으로 세금 얼마나 낼까요? 지난달에 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거대 여야가 합의해서 반대한 사람이 18명밖에 없는 진보당 내부는 다 반대하셨죠. 압도적으로 통과된 건데요. 이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겁니다. 최고 세율이 인하되고요. 5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서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인데 여야 합의해서 간단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1년 전입니다. 12.3 계엄 직후였던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역시 반대가 33명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감세를 통해서 종목당 50억 아래의 주식은 사고 팔았을 때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혜훈 같은 사람이 99억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나눠서 가지고 있어서 전부 50억 미치면 이거 다 팔아도 세금 하나도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17.4억짜리 집도 없고 종부세 안 내도 되고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주식도 없어서 금투세도 안 내도 되는데 시골에 아버지가 땅이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상속세는 좀 관심이 있어.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2억 원 이상, 2번 1억에서 2억, 3번 1억 원 이하, 4번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자, 1번 2억 원 이상. 좋습니다. 2번 1억에서 2억, 3번 1억 이하. 많으시네요. 4번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오, 맞습니다. 정답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참여연대가 얼마 전에 이걸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14%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 이상, 5천만 원 이상, 2억 이상, 5억 이상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상속세 전혀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인상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는데 49.5%가 그래도 인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20억,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20억을 상속한다면 그 얼마 내야 될까? 이랬더니 1억 2,887만 원이 나왔는데요. 사실 20억 상속받아서 1억 2천만 원 내는 거 저는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려 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상속세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의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통과되면 이 20억 상속시 얼마 내야 될까요? 빵원.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기서 상속세 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말이죠. 결론은 상속세에 대한 공포는 허구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2001년으로 기억합니다. IMF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다시 한번 잘 살아볼까라고 할 때 BC카드 광고였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레전드 광고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 그거 누가 질타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그런 꿈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과 남의 것을 직접 탐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시도하는 것이 도처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은 약육강식의 무질서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같은 발상이죠. 내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갖고 싶으면 그 나라 대통령 그냥 납치해버리면 되고 이제는 그린란드 갖고 싶다고 매일매일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투표하라라고 하는 슬로건이, 그런 요구가 저는 참 위험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던 김 부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김 부장은 지방으로 좌천됐고 희망퇴직까지 하게 됩니다. 사기당해서 퇴직금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서 대리운전 뛰고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는데요. 집 팔아서 지방으로 이사하고 새 차 일을 하면서도 진짜 행복을 찾는다는 해피엔딩 결말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집에 온 날 김 부장이 영상 한번 보여주죠. 김 부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올렸던 영상입니다. 어이 백수. 어이 김백수 씨. 진짜 어서 만나니까. 와이프는 주말에 면접인데 일할 건데 너는 놀게. 진짜. 퇴직금 얼마 나? 내년에. 돈 줘. 돈. 내 100만 원 주면 내가 아주 라면을 기똥집으로 끓여준다. 얘기 하지 말라니까. 고생했다. 김 부장.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이라고 많은 시청자들이 성토했습니다. 저렇게 이해심 많고 생활력도 강하고 이토록 따뜻한 미소까지 지닌 아내가 집에 있을까요? 대부분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웹툰이고 드라마고 판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능하게 쓸 줄 아는 정치인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여러분 편에서 함께 싸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숙하신 분들이죠. 윤종호 의원, 이거 시흥 택배, 롯데택배 현장 갔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때 비 오면 발목까지 차는, 물 차는 집배시설 있어서 막 질타를 해서 이전 약속 받아냈었고요. 생물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택배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시키고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도 가입 의무화를 실현했습니다. 국감에서는 LH 사장한테 건설기계 전대 규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우리 전정덕 의원님은 농해수위 소속이라서 농촌 현장 많이 가셨는데요. 지난 가을에 벽 깨씨무늬병을 제일 먼저 현장에서 확인해서 농업재해를 인정받아서 피해 농가 지원을 약속받으셨습니다. 우리 정혜경 의원님은 뭐 노조법 2, 3조 통과시키는데 혁혁한 공세였던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학교급식법이 통과가 됩니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이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중요급식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손소려 의원님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차별 시정 약속 받아내셨고 제주 신화월드 카지노 리조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 신화월드에서 저희 당의 워크숍 진행했는데 사측에서 와서 정말 깍듯하게 의전을 하면서 후원금도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쫄았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바다 건너 뉴욕에서도 시민들이 선택했습니다. 맘다니가 말하는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이라는 것에 희망을 건 뉴욕 시민들이 매우 들떠 있습니다. 임대료 동결, 시내버스 전면 무상화, 5세 미만 무상 돌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에 뉴욕 시민들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되는 맘다니의 임기 중에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서울대생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을 35%나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49.5%나 지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지지 이유가 이렇습니다. 78%가 공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이념은 16%밖에 안 되고요. 이준석의 도덕성, 경력, 소속 정당은 2%밖에 지지율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대 남성들의 경우는 청년 일자리, 부동산, 주거 문제, 복지 재정,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서울대생들만 그럴까요?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5개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1위가 용인 기흥구 선홍동 30%, 시흥시 정왕동 30%, 파주시 월롱면도 29%였습니다. 이런 곳들에서 많은 20대 남성들이 이준석의 정책을 보고 지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들까지 마음을 흔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난 10월에 진보당에서 정책 대토론회를 열면서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세웠던 공약들입니다. 공공버스, 공공재생에너지, 공공은행에 이어서 공공통합돌봄, 공공자원순환, 그리고 공공주거까지를 지방선거에서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5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최소 4곳, 많으면 10곳 이상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되는데요. 진보당은 광역단체장 8명의 후보를 포함해서 총 288명의 후보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은 내란 세력 아웃,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정책 경쟁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여러분이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만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식적인 세금조차 걷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욕망이 아니라 꼭 이루고자 하는 희망에 투표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진보 정치, 여러분과 뜨겁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